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그러나 그러는 동안 상황은 고민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첫 원군들이 시청 앞 그레브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대포가 운반되고 헌병대도 왔다. 산킬루트가 지배하는 구의 혁명위원회들이 이 움직임에 합류했다. 물론 자코뱅도 마찬가지였다. 불만에 차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코민은 새로운 최고임금제의 책임을 바레르에게 돌리는 선언문을 배포했다. 앙리오가 실패하여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코민은 코피날에게 그를 구해올 책임을 맡겼다. 동시에 코민은 모든 감옥의 간수들에게 새로운 죄수를 수감하거나 내보낼 수 없다고 통보하고 코민 경찰 관리들을 감옥에 보내는 상황을 조사하겠다. 따라서 로베스피에르가 엄중한 감시 하에 릭상부르에 도착했을 때 간수들은 그의 수감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에 따라 경호되는 죄수를 구청, 당시 오르페브르 부두에 있던 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코민 경찰 관리들과 레스코 플레리오의 사람들이 공화국 만세! 로베스피에르 만세를 외치며 그들을 맞이했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체포된 다른 의원들은 수감돼 있었다. 경찰 관리들이 그들을 차례로 석방시키러 갔다. 가장 먼저 석방된 오게스탱 로베스피에르가 주저없이 곧바로 시청으로 갔다. 그는 아주 교묘하게 국민 공예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는 짧은 연설을 냈다. 매우 교묘하게. 그때가 8시 반경이었다. 코민은 로베스피에르가 구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시청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거부했다. 306쪽, 411쪽, 우유부남함 또는 멍청함.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반란이 진행 중인데 그는 여전히 합법적 변호를 고수하려 했던 것일까? 그보다는 차라리 8월 10일과 5월 31일 봉기에서처럼 그는 자신이 혁명의 구체적인 작전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에게서 그러한 무력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봉기의 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가 봉기의 선두에 선다면 사람들은 그가 봉기를 탈취한다고 믿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가 반란에 동의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찰 관리들은 그의 거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코민에 편지를 써 방벽을 설치하고 이미 시행됩니다. 우체국과 신문 인쇄소를 장악하고 언론인들과 특히 배신자 의원들의 체포를 권고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명이 앞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것이 로베스피에르의 견해이자 우리의 견해이다. 따라서 8월 10일 봉기와 5월 31일 봉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를 주저하게 한 것은 형식적 합법성에 대한 거리낌이 아니었다. 그가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른 종류의 문제였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멍청함 또는 우유부단함, 욕먹어도 싸다. 또한 그것은 그가 이 봉기에서 부정적인 것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데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관리들의 편지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코피날은 이미 막강한 종대를 이끌고 출발한 상태였다.
그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틸르리궁에 도착해 추수를 탈취하고 복무 중이던 감시병들을 모아 보안위원회에 침투해 앙리오를 구출했다. 위원회의 성원들은 달아났다. 겁에 질려 이성을 잃고 비겁해진 그들은 회의장 안으로 흩어지며 이젠 다 틀렸다고 외쳤다. 회의를 주재하던 콜로는 떨며 소리쳤다. 시민들이여,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실제 코피날과 앙리오가 회의장에 침입했더라면 그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일제히 소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달리엥, 부쉐, 블레롱 그리고 여타 다른 사람들의 뛰어난 봉사를 받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고민군대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 같다. 로베스피에르의 견해는 너무 늦게 도착했으므로 그의 충고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전에 위대한 봉기에서처럼 민중 전체의 추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대표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코민으로 돌아갔다. 코민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즉시 9명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를 지명했다. 폭풍우가 비껴나가자 국민공회는 영웅적인 용기를 회복했다. 국민공회는 바라스에게 군 지휘권을 맡긴다. 바라스는 2명의 브루동, 달리엥, 로베르, 프레롱에게 자신을 보좌하게 하고 그들을 파리 서부의 부르주아 구들과 시내의 대상인들이 지배하는 구들을 선동하도록 파견했다. 그렇게 몇몇 군대를 집결시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레르는 반도들, 즉 국민방위대 대원들, 코민 성원들, 오후에 체포법령이 공포된 5명의 의원들에 대한 법의 보호 박탈을 공포하게 했다. 합법적 변호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 결정이 전해졌을 때 고민은 그것이 지닌 중요성을 모르지 않았다. 그 소식으로 인해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었다. 집행위원회는 즉시 로베스피에르에게 레스코플레리오, 파양, 코피날, 렐브르, 아르튀르 등이 서명한 긴급한 전가를 보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위험한 시기에 그가 코민에 없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될 것이므로 그는 코민로가 증인에 따르면 민중들에게 자유의 보존을 촉구하는 짧은 연설을 했다. 조금 후 각각 감옥에서 풀려난 르바와 생제스트가 도착했다. 구통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결코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불구가 투쟁 중인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까 두려웠을 것이다. 반란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반란의 지도자들은 훗날 레닌이 끌어낼 혁명적 법칙, 즉 민중봉기는 멈춰서는 순간 부분적인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공격의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실패할 운명에 처한다는 법칙을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코피날의 습격 이후 그레브 광장에 집결한 병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법적 보호 박탈의 소식은 명백히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그들은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기다렸을 뿐 아니라 수적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10시경 코민군은 최대치에 이르렀다. 포병 중대들, 전부는 아니다. 헌병 중대들, 단투개 부대, 약간의 국민방위 대원들, 그리고 수백 명, 많이 잡아도 1-2천 명의 산킬로트가 그들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가장 열성적인 로베스피에르파가 달려왔지만 산킬로트 대중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이날 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코르들리에 파와의 단절의 결과를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 그의 몰락과 죽음을 겪고 난 뒤에야 산킬로트는 혁명력 3년 제르미날과 프레리알 봉기 1795년 4월 1일과 5월 20일에 일어난 봉기, 이때 민중들은 1794년 헌법의 시행과 식량 대책을 요구했다. 에서 너무 늦게 깨어나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테르미도르 9일 밤에는 쌍땅투안 포브르와 생마르스 포브르의 민중들이 거칠 것 없이 파리의 중심부를 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수많은 구 혁명위원회들이 반란을 지지했다. 그러나 구 회의들은 더 주저했다. 거기에는 쌍킬로트들의 미온적인 태도만큼이나 국민공예의 위협에 직면해 나타난 소심함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구 회의들 중 몇몇은 밤새 여러 차례 진영을 바꿨다. 코민집행위원회는 구 회의들이 더 효과적인 지원을 결심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공예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인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자코벤 클럽에도 사람을 파견했다. 이어 자코벤 클럽이 각 구에 사람을 파견했다. 위원회는 결국 자코벤 클럽의 단체로 시청으로 와 반란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코벤들은 주저했다. 그들은 오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스타일에 꼭 맞는 이러한 방식을 고무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이 속한 피크구를 선동하려고 작성한 편지에 자신의 이름의 첫 두 문자를 적어 넣었다. 그때가 11시 전이었다. 그의 옆에서는 르바가 사블룽 기지의 사령관인 친구 라브르테슈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라브르테슈가 국민공예의 명령으로 막 체포되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동시에 코민은 법적 보호 박탈에 대응해 자신이 주요 배신자들로 간주한 자들, 즉 보안위원회의 위원 7명, 암마르, 바디에, 자고, 파니스를 포함하여 공안위원회의 성원 2명, 콜라, 카르노, 비오바린이 빠진 것은 단지 쌍킬러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고려였을 것이다. 바레르는 조안에는 올라서나 최종 혼자서는 빠졌다. 그리고 부시, 달리엥, 브레롱, 디부아크랑스, 레오나르 부르동이의 체포를 명령했다. 밤 11시가 지나서야 그것을 생각해내다니 참으로 적절하기도 했다. 자정이 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레브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앙리오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다 넣어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명의 로베스피에르와 생제스트가 그때 쿠퉁에게 긴급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쿠퉁, 애국파는 모두 추방됐고 전 민중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무리가 있는 코민으로 오지 않는다면 민중을 배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쿠퉁이 왔다. 그가 도착한 것은 새벽 1시였다. 회의장에 숨어들어 있던 국민공예의 첩자 한 명이 쿠퉁이 도착하여 로베스피에르와 나눈 대화를 보고했다. 군대에 편지를 써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묻는다. 물론 국민공예의 이름으로. 국민공예란 여전히 우리가 아닙니까? 나머지는 군대에 의해 해산되어 정당하게 심판받아야 할 한 줌의 반도에 불과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프랑스 민중의 이름으로 써야 합니다. 이 대화가 반란의 합법성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전날 저녁 로베스피에르와 쿠퉁으로 하여금 새로운 5월 31일 봉기를 권고할 수 없게 만들었던 어려움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었다. 국민공예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해졌다. 프랑스 민중의 이름으로는 단지 소집단의 개인적 독재 또는 쌍킬로트가 꿈꾸는 성취 불가능한 직접 민주주의의 수립, 즉 지금 이 순간으로서는 순수한 무정부 상태를 의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쌍킬로트 주도하의 정부, 소집단의 개인적 독재는 바로 테르미드르파가 비난하는 것이었다. 쿠퉁이 천진만만하게 제안한 국민공예는 우리이다 라는 말은 정말이지 단지 외경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과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로베스피에르는 짓눌러왔고 이날 밤도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반면 쿠퉁은 승리를 확신하며 군대에 보낼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청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바라스가 보낸 첩자들에게 선동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 기운이 빠져 서서히 흩어졌다. 보병들은 대포를 이끌고 가버렸다. 집행위원회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시청 정면에 불을 밝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탈은 계속됐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생마르소 보브르의 대대가 들어와가면서 그레브 광장은 거의 텅 비어버렸다.
새벽 2시 레오나르드 부르등이 이끄는 종대가 광장에 도착한 것이 그때였다. 종대는 국민공에 충성하는 헌병들이자 레오나르 부르등의 구일 뿐 아니라 자크루의 구이기도 한 그라빌리의 구의 수공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 부르등은 암호를 얻어냈다. 그의 부하들은 한번 싸움 없이 시통에 침투하고 지도자들이 회합하고 있던 평등의 방으로 난입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르바는 스스로 권총을 쏘아 즉사했다.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르는 창문으로 몸을 던졌으나 넓적다리가 부러졌을 뿐이다. 생지스트는 저항 없이 포박됐다. 붙들려 계단으로 거칠게 밀쳐진 크통은 추락해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제때 달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사로잡혔다. 앙리오는 이튿날, 코피나는 좀 더 후에 체포됐다. 르바처럼, 그리고 자신의 동생처럼, 이전의 자크루처럼, 다음 해의 프레리알의 순교자들처럼, 좀 더 후에 바베프와 다르테와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는 목숨을 부지한 채로 적들의 소나기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속에 권총을 넣고 쏘았지만 턱이 깨졌을 뿐이다. 이후에 테르미 로돌파는 자신들이 직접 적을 쓰러뜨렸다고 주장하여 자신들의 군사적 공작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베르다라는 헌병이 로베스피에르의 턱에 부상을 입혔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는 전설을 퍼뜨렸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바레르는 로베스피에르가 자살하고자 했다고 하곤 했다. 다르테, 오게스틴 다르테, 1765년부터 1797년 혁명재판소의 공공검사, 평등주의자들의 음모에 가담하여 체포된 후 재판 과정에서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바베프와 함께 처형됐다. 단두대에선 로베스피에르, 테르미도르 10일, 179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와 구통, 생지스트 등 22명이 처형됐다. 그들은 민중에게 호소해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누구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맞았다. 로베스피에르는 15시간 정도 더 살아있었다. 그는 들것에 실려 다른 죄수들과 함께 틸르리 궁으로 이송됐다. 그가 살아서 단두대 위에 누울 수 있도록 외과 의사 2명이 그에게 붕대를 감아줬다. 그는 콩시에르주리 파리시트 섬에 있는 왕궁의 일부로 혁명기의 감옥으로 이용됐다. 마리 앙투아네트, 루이 16세, 루이 엘리자베트, 롤랑 부인 당통 등이 처형되기 전에 이곳에 수감되었다. 거기에서 다시 기요틴으로 옮겨졌다. 그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디플레 가족은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갓난아기의 어머니인 엘리자베트 르바와 며칠 후 독방에서 사망할 마담 디플레를 포함하여 그들은 이미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테르미도르 11일 오후가 다갈 무렵 단두대로 이송된 사람은 22명이었다. 사흘간 모두 107명이 단두대로 끌려간다. 수레가 지나갈 때 몇몇 노동자들이 소리쳤다. 빌어먹을 최고 가격! 그날 오후 르베르 령대는 있을지 모르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차단할 목적으로 며칠 후면 사라질 새로운 공안위원회의 이름으로 테르미도르 5일 선포된 임금의 최고가격제를 폐지했다. 곧 최고가격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오래지 않아 회복된 경제적 자유주의가 부르주아지의 지갑 속에 황금 열매들을 채워준다. 그리고 상킬로트들은 빵과 1793년의 헌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던 이 민중들로부터 어떠한 애정의 표시도 받지 못했다. 과연 그랬을까? 로베스피에르는 마지막에 처형됐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동생, 후통, 생지스트가 죽는 것을 봤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 사형 집행인은 그의 턱에 묶여있는 붕대를 난폭하게 잡아뗐다. 예상 못한 고통에 그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다시 침묵. 그리고 또 다른 공포정치의 역사가 시작됐다. 비록 백색 공포정치라 불릴 만큼 깨끗하고 어떤 은행가, 어떤 귀족도 공격하지 않을 만큼 독특하고 역사 교과서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을 만큼 정상적인 공포정치이긴 했지만 여기서 권좌에 오른 부르주아지의 역사가 시작됐다. 1789년 7월 14일 봉기와 1792년 8월 10일 봉기에서 죽은 상킬로트들, 발미와 제마프, 와티니와 가이스베르크에서 전사한 상킬로트들의 피가 더는 부르지아지가 살아있는 상킬로트들의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되게 해줬으므로 여기에서 재산 소유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테르메도르파 부아시당글라. 그는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로베스피에르는 그렇지 못하다. 부아시당글라의 이름을 딴 거리는 있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이름을 딴 거리는 없다는 뜻에게 발언권을 넘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18.